그 손이 날아오던 순간을 저는 아직도 슬로우 모션으로 기억합니다. 50명이 넘는 사람들 앞에서였어요. 제 아이의 첫 번째 생일날. 돌잡이 상에는 실타래와 연필과 청진기가 가지런히 놓여 있었고 형형색색의 풍선들이 천장을 가득 채우고 있었습니다. 아이는 울지도 않고 두 눈을 동그랗게 뜨고 그 많은 사람들을 신기하다는 듯 바라보고 있었어요. 그리고 그 순간 제 뺨에 바람이 일었습니다. 따 소리가 연회장 전체에 퍼졌어요. 아무도 말하지 못했습니다. 숨소리조차 들리지 않았어요. 저는 처음엔 무슨 일이 일어난 건지 몰랐습니다. 뺨이 뜨거웠어요. 귀가 먹먹했습니다. 천천히 고개를 돌리자 시어머니 박정숙 여사가 눈을 부릅뜨고 서 계셨어요. 돈도 못 벌면서 뭔 잔치야, 잔치는. 그 말이 연회장 전체에 울렸습니다. 제 이름은 이수연, 올해 32입니다. 그날이 제 인생에서 가장 길었던 하루였어요. 그리고 제가 이 이야기를 꺼내는 건 그 뺨의 진짜 이유를 아직도 많은 분들이 모르기 때문입니다. 시어머니를 처음 만난 날을 기억합니다. 준혁 씨와 사귄 지 반년이 됐을 때였어요. 서울 서초구의 한 한정식집이었습니다. 저는 미리 2시간 전에 도착해 화장도 다시 고치고 옷도 3번 갈아입었어요. 긴장이 됐습니다. 준혁 씨 어머니가 까다롭다는 말을 어렴풋이 들었거든요. 우리 어머니 처음에는 조금 무뚝뚝해도 마음은 좋으신 분이야. 너무 긴장하지 마. 준혁 씨가 차 안에서 제 손을 잡아주었어요. 저는 그 말을 믿었습니다. 순진했어요. 한정식집 안으로 들어서자 박정숙 여사가 이미 앉아 계셨습니다. 60 즈음 되어 보이는 분이었는데 자태가 반듯하고 눈빛이 날카로웠어요. 첫눈에 느꼈습니다. 쉽지 않겠구나. 앉아요. 앉으라는 말은 하셨지만 웃음은 없었어요. 저는 허리를 곧게 펴고 앉아 인사를 드렸습니다. 어머니, 처음 뵙겠습니다. 이수연이라고 합니다. 여사님은 저를 위아래로 훑어보셨어요. 그 시선이 불편했습니다. 값이라도 매기는 것 같았거든요. 직업이 뭐라고 했죠? 네, 카페 매니저로 일하고 있습니다. 카페요. 그 한마디에 얼마나 많은 게 담겨 있었는지 저는 그때 알아챘어야 했어요. 식사 내내 여사님은 거의 말씀을 안 하셨습니다. 준혁 씨가 어색한 침묵을 메우려 이런저런 이야기를 했지만 여사님은 짧게 대답하시거나 고개만 끄덕이셨어요. 식사가 끝나갈 즈음 여사님이 처음으로 긴 말씀을 하셨습니다. 준혁이가 워낙 고집이 있어서 내가 뭐라 해도 제 뜻대로 할 거라는 거 알아요. 그러니까 뭐라 하지는 않겠어요. 그냥 한 가지만 물어볼게요. 여사님이 저를 똑바로 보셨습니다. 우리 아이 힘들게 할 거예요? 아니면 아니에요? 저는 잠시 멈칫했다가 대답했어요. 절대로 힘들게 하지 않겠습니다. 여사님은 아무 말도 하지 않으셨어요. 냅킨을 접어 테이블 위에 올려놓으시고는 자리에서 일어나셨습니다. 그게 첫 만남이었어요. 준혁 씨는 집에 오는 차 안에서 말했습니다. 잘 됐어. 어머니가 아무 말 안 하셨다는 건 괜찮다는 뜻이야. 저는 그 말이 맞기를 바랐습니다. 정말로요. 하지만 결혼 이후 저는 그날 여사님의 눈빛이 무엇을 담고 있었는지 조금씩 깨달아갔습니다. 그건 승낙이 아니었어요. 관찰이었습니다. 언제 흠을 잡을지 기다리는 차갑고 조용한 기다림이었어요. 결혼식은 2021년 봄에 올렸습니다. 코로나가 잦아들던 시기였어요. 하객이 많지는 않았지만 준혁 씨와 나란히 서는 그 순간만은 더없이 행복했습니다. 저는 이 사람과 함께라면 어떤 것도 이겨낼 수 있다고 생각했어요. 준혁 씨는 좋은 사람이었어요. 지금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다정하고 책임감이 있고 어떤 순간에도 제 편이 되려고 노력하는 사람이었어요. 다만 한 가지 약점이 있었습니다. 어머니를 이기지 못했어요. 아니, 이기는 것 자체를 두려워했습니다. 결혼하고 처음 몇 달은 괜찮았어요. 신혼집은 서울 마포구의 아파트였습니다. 저는 카페 매니저 일을 계속했고 준혁 씨는 아버님 회사에 다녔어요. 주말이면 함께 마트에 가고 저녁엔 서로 오늘 있었던 일을 이야기했습니다. 평범하지만 따뜻한 날들이었어요. 문제는 시어머니의 방문이 잦아지면서부터였습니다. 처음에는 한 달에 한 번이었어요. 나중에는 격주가 됐습니다. 여사님은 예고 없이 오시는 날도 많았어요. 저는 일이 있어도 집에 있어야 했습니다. 아직 며느리 도리를 다 못한다는 말을 들을까봐 두려웠거든요. 여사님이 오시면 집안을 한번 훑어보셨어요. 화장실 청결 상태부터 냉장고 안까지요. 그리고 꼭 한마디씩 하셨습니다. 냉장고에 국이 없네. 준혁이가 아침에 국을 꼭 먹어야 하는데 여기 먼지 쌓였다. 신혼에 청소를 이렇게 하면 안 되는데 커피 마시지 말고 임신하려면 몸 챙겨야지. 하나하나는 작은 말들이었어요. 하지만 매번 올 때마다 그런 말씀을 들으니 쌓이기 시작했습니다. 제 삶 안에 제가 없어지는 것 같았어요. 아내로서, 며느리로서의 역할만 남고 이수연이라는 사람은 점점 사라지는 것 같았습니다. 준혁 씨에게 말했어요. 힘들다고요. 알아. 어머니가 좀 지나친 면이 있는 거 나도 알아. 근데 수연아, 저분이 원래 그런 분이야. 뜻이 나쁜 게 아니라 표현이 서툰 거야. 조금만 더 이해해줘. 저는 이해하려 했습니다. 정말로요. 그게 제 실수였어요. 이해하면 이해할수록 여사님은 더 많이 들어오셨습니다. 그리고 그해 가을, 임신을 했어요. 임신 소식을 들었을 때 준혁 씨는 펑펑 울었습니다. 그 눈물이 얼마나 기뻤는지 몰라요. 저도 울었어요. 우리 둘이 서로를 안고 한참을 울었습니다. 시어머니한테도 알렸어요. 여사님의 반응은 좀 달랐습니다. 아들이면 좋겠다. 그 말이 먼저였어요. 축하라는 말은 그 다음이었습니다. 아니, 어쩌면 그 다음도 없었어요. 저는 그냥 웃었습니다. 웃는 것 말고는 할 수 있는 게 없었으니까요. 임신 중에는 카페 일을 그만뒀어요. 몸이 많이 힘들었고 준혁 씨도 쉬라고 했습니다. 여사님도 그 점에 대해서는 아무 말씀을 안 하셨어요. 아니, 오히려 좋아하시는 것 같았습니다. 며느리가 집에 있으면 감시하기 더 좋으니까요. 그게 제 솔직한 생각이었어요. 임신 기간 내내 여사님의 방문은 더 잦아졌습니다. 뭘 먹어야 하는지, 어떻게 자야 하는지, 어떤 산부인과가 좋은지, 모든 것에 의견이 있으셨어요. 제 담당 의사보다 더 많이 개입하셨습니다. 저는 지쳐갔어요. 하지만 참았습니다. 아이가 태어날 때까지만 아이가 조금 크면 나아지겠지. 그렇게 스스로를 달랬어요. 2022년 봄 아들이 태어났습니다. 이름은 이서준. 태어난 순간부터 그 아이는 세상에서 가장 예쁜 것이 됐어요. 눈을 감고 있어도, 울고 있어도, 그냥 자고 있어도 제 심장이 다 그 아이한테 붙어버린 것 같았습니다. 아들이구나. 잘했네. 시어머니가 병실에 오셔서 하신 말씀이었습니다. 잘했다는 말이 아이를 향한 건지 저를 향한 건지 모르겠었어요. 아마 아이를 향한 말이었겠지요. 저를 칭찬하신 기억이 3년 동안 단 한 번도 없었으니까요. 서준이가 태어나고 생활이 바뀌었습니다. 하루하루가 전쟁이었어요. 아이는 2시간마다 깨서 울었고 저는 잠을 제대로 못 잤습니다. 준혁 씨는 낮에는 회사를 가야 했으니까요. 새벽 3시에 혼자 아이를 안고 달래면서
눈물이 나는 날도 있었어요. 그래도 서준이 얼굴을 보면 힘이 났습니다. 이 아이를 위해서라면 뭐든 할 수 있다고 생각했어요. 시어머니는 더 자주 오셨습니다. 아이 때문이었어요. 오실 때마다 서준이를 안고 다니셨는데 제가 끼어들 자리가 없었습니다. 제가 수유를 하려 하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분유 먹이면 되지. 모유가 뭔 대수야. 제가 아이 재울 때 자장가를 부르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렇게 흔들면 벌은 나빠진다. 뭘 해도 틀렸습니다. 뭘 해도 제 방식은 아니었어요. 그러면서도 정작 힘든 건 다 저한테 시키셨습니다. 기저귀 갈기, 목욕시키기, 밤중 수유. 그런 건 며느리 일이라고요. 저는 조금씩 이상해지기 시작했어요. 예민해지고 자꾸 눈물이 나고 아무 이유 없이 가슴이 답답했습니다. 산후우울증이었어요. 하지만 아무한테도 말하지 못했습니다. 말했다가 나약하다는 소리 들을까 봐요. 준혁 씨한테도요. 그 사람은 회사에서 돌아오면 지쳐 있었고 저는 그 피곤한 얼굴에 제 힘듦을 더 얹고 싶지 않았어요. 그래서 웃었습니다. 매일 웃었습니다. 웃다가 화장실에 들어가 혼자 울었어요. 그 시절 저를 버티게 해준 건 친구 은미였습니다. 은미는 대학 때부터 친한 친구예요. 솔직하고 거침없는 사람인데 그게 오히려 가끔 숨통이 트이게 해줬어요. 일주일에 한 번 서준이를 준혁 씨한테 맡기고 카페에서 만났습니다. 1시간이라도 이수연으로 있을 수 있는 시간이었어요. 수연아, 너 왜 이렇게 말라졌어? 제대로 먹고 있어? 어느 날 은미가 걱정스러운 눈으로 물었습니다. 먹어. 그냥 좀 피곤해서. 피곤한 게 아닌 것 같은데. 눈 밑에 다크서클이 아예 상주하고 있잖아. 저는 웃었어요. 그게 요즘 트렌드야. 야, 이수연. 나한테도 그런 소리야? 은미의 눈이 진지해졌습니다. 저는 결국 털어놓았어요. 시어머니 이야기를, 산후우울증 이야기를, 매일 밤 화장실에서 우는 이야기를요. 은미는 한동안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다 제 손을 잡았어요. 수연아, 너 너무 오래 혼자 버텼다. 준혁 씨한테 얘기해야 해. 그 사람도 힘들어. 회사가 요즘 어려운가 봐. 그래도 당신 아내잖아. 모르면 못 도와줘. 맞는 말이었어요. 그날 밤 저는 준혁 씨에게 처음으로 솔직하게 말했습니다. 힘들다고. 어머니가 오실 때마다 숨이 막힌다고. 제가 뭘 해도 잘못하는 사람인 것 같다고요. 준혁 씨는 진지하게 들어줬어요. 그리고 말했습니다. 어머니한테 얘기해 볼게. 좀 자제해 달라고. 저는 그 말이 고마우면서도 걱정됐어요. 어머니한테 얘기하면 오히려 더 나빠지지 않을까? 하지만 그 사람을 믿어보기로 했습니다. 준혁 씨가 어머니께 말씀드렸는지는 모르겠어요. 그 후에도 여사님의 방문 횟수나 태도는 크게 달라지지 않았거든요. 다만 한 가지가 달라졌습니다. 여사님이 저를 바라보는 눈빛이 조금 더 차가워진 것 같았어요. 아들한테 어머니 험담을 했다는 확신이 생기셨나 봐요. 그렇게 계절이 바뀌었습니다. 서준이가 기어다니기 시작했고 이도 나기 시작했어요. 매일매일 새로운 것을 하는 그 아이를 보며 저는 지쳐 있으면서도 행복했습니다. 그리고 서준이의 돌이 다가왔어요. 돌잔치 준비는 제가 했습니다. 준혁 씨와 함께요. 우리 아이의 첫 번째 생일이니까요. 어떤 홀을 빌릴지, 어떤 케이크를 주문할지, 돌상은 어떻게 꾸밀지. 설레는 마음으로 하나하나 준비했어요. 시어머니도 의견을 내셨습니다. 강남 어딘가에 유명한 돌잔치 업체를 써야 한다고요. 거기가 유명해. 연예인들도 다 거기서 해. 그 업체를 알아봤더니 비용이 꽤 됐습니다. 우리가 계획했던 것보다 훨씬 더요.
저는 준혁 씨와 상의했어요. 우리가 준비한 곳도 충분히 좋아. 굳이 더 비싼 곳 할 필요 없어. 준혁 씨도 동의했습니다. 우리는 처음 계획대로 마포구 근처에 괜찮은 연회장을 예약했어요. 시어머니는 결정을 듣고 아무 말씀을 안 하셨습니다. 그냥 전화를 끊으셨어요. 저는 그게 조금 걸렸습니다. 하지만 어쩔 수 없었어요. 우리가 하는 잔치니까요. 돌잔치 당일 저는 새벽부터 일어났습니다. 서준이를 씻기고 한복을 입히고 제 화장도 하고 음식 확인하고 장식 마지막 점검하고 정신없이 오전이 지났어요. 준혁 씨는 홀 세팅을 도왔고 은미도 일찍 와서 같이 거들었습니다. 수연아, 서준이 진짜 너무 귀엽다. 한복 입은 거 봐. 은미가 서준이를 안고 볼을 비볐어요. 서준이가 까르르 웃었습니다. 그 웃음을 보는 순간 오전에 쌓인 피로가 다 날아가는 것 같았어요. 오늘 잘 될 거야. 걱정하지 마. 은미가 제 어깨를 두드렸습니다. 하객들이 하나둘 도착하기 시작했어요. 친정 부모님, 친척들, 준혁 씨 회사 동료들, 동네 친구들. 홀이 점점 차오르기 시작했습니다. 시어머니와 아버님은 잔치가 시작되기 직전에 오셨어요. 여사님은 잘 차려입으셨습니다. 한복이었어요. 그 모습만 보면 정말 품이 있는 분이셨거든요. 저는 여사님께 다가가 인사를 드렸습니다. 어머니, 오셨어요? 피곤하셨죠? 여사님은 저를 한번 보시더니 홀 안을 둘러보셨어요. 그리고 한마디 하셨습니다. 생각보다 작네. 저는 웃었습니다. 그냥 웃었어요. 잔치가 시작됐습니다. 서준이가 돌상 앞에 앉았고 사람들이 웃으며 사진을 찍었어요. 아이가 손을 뻗어 실타래를 잡으려 할 때 함성이 터졌습니다. 그 순간만큼은 모든 게 환했어요. 저도 울 것 같았습니다. 이 아이를 1년 동안 키워왔구나. 우리가 해냈구나. 그때였습니다. 여사님이 제 쪽으로 다가오셨어요. 뭔가 하실 말씀이 있는 얼굴이었습니다. 저는 어머니를 향해 몸을 돌렸어요. 그리고 그 순간 손이 날아왔습니다. 연회장 전체가 얼어붙었어요. 아무도 말을 못했습니다. 저도 못했어요. 뺨이 화끈거렸고 귀가 울렸고 눈앞이 하얘졌습니다. 돈도 못 벌면서 뭔 잔치야, 잔치는. 다 남편 돈으로 하는 거잖아. 쪽팔리지도 않아? 여사님의 목소리가 연회장 전체에 퍼졌어요. 저는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그 말이 무서웠던 게 아니에요. 틀린 말이라서 반박하지 못한 것도 아니었어요. 다만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보고 있었습니다. 제 부모님도 친척들도 은미도 준혁 씨 동료들도요. 그 시선들이 한꺼번에 저한테 쏠렸어요. 저는 숨을 쉬지 못했습니다. 준혁 씨가 황급히 달려왔어요. 어머니, 지금 무슨... 너는 가만히 있어. 내가 하는 말이야. 여사님이 준혁 씨를 막으셨어요. 그리고 다시 저를 보셨습니다. 그 눈빛이었어요. 그 눈빛이 예사롭지 않았습니다. 단순한 분노가 아니었어요. 공포에 가까운 무언가가 담겨 있었습니다. 마치 뭔가를 먼저 막아야 한다는 듯한 절박한 눈빛이요. 저는 그 순간 이상하다고 느꼈습니다. 평소 여사님답지 않은 눈빛이었거든요. 저는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어머니, 지금 여기 많은 분들이... 알아. 그래서 하는 말이야. 여사님이 목소리를 높이셨습니다. 더 많은 사람들이 들으라는 듯이요. 그때 은미가 옆에 붙었어요. 제 팔을 잡았습니다. 수연아, 우선 나와. 저는 은미 손에 이끌려 홀 옆 복도로 나갔습니다. 뒤에서 웅성거리는 소리가 들렸어요. 준혁 씨가 어머니께 무슨 말을 하는 것 같았지만 잘 들리지 않았습니다.
복도에 나오자마자 다리에 힘이 풀렸어요. 벽에 기댔습니다. 은미가 제 어깨를 잡아줬어요. 수연아, 괜찮아? 뺨 많이 아파? 저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뺨이 아픈 게 아니었어요. 은미야, 왜 그러신 걸까? 진짜로 돈 때문에? 은미가 잠시 망설이다가 말했어요. 그거 있잖아, 아까. 내가 할 말이 있어. 은미의 표정이 조금 굳어졌습니다. 내가 아까 연회장 도착하고 나서 화장실 갔다 오는데 어머니가 누군가랑 전화하고 계셨거든. 목소리가 좀 높아서 들었는데 은미가 말을 끊었어요. 뭐라고 하셨어? 저는 물었습니다. 은미가 천천히 말했어요. 수연이가 알고 있는 것 같다고. 빨리 처리해야 한다고. 가슴이 쿵 내려앉았습니다. 알고 있는 게 뭔데? 은미가 저를 봤어요. 무언가를 말하려다 망설이는 얼굴이었습니다. 수연아, 혹시 너 준혁 씨 통장 내역 본 적 있어? 그 말이 무슨 뜻인지 저는 그 순간 직감했습니다. 불길한 예감이 온몸을 훑고 지나갔어요. 한 달 전으로 거슬러 올라가야 합니다. 준혁 씨가 출장 간 날이었어요. 저는 서준이를 재우고 가계부를 정리하고 있었습니다. 공용 통장 내역을 확인하다가 이상한 걸 발견했어요. 매달 꽤 큰 금액이 특정 계좌로 빠져나가고 있었습니다. 항목에는 생활비 지원이라고만 되어 있었어요. 처음에는 준혁 씨가 부모님께 드리는 돈인가 생각했어요. 그럴 수도 있다고 넘겼습니다. 그런데 금액이 달마다 조금씩 달랐어요. 그리고 한 번은 준혁 씨가 출장 나간 날 같은 날짜에 2번 빠져나가 있었습니다. 이상했어요. 저는 준혁 씨에게 물어보려다 멈췄습니다. 직접 묻기가 망설여졌어요. 뭔가 잘못 알고 괜히 의심한 것 같아서 미안할까 봐요. 그래서 그냥 메모만 해뒀습니다. 나중에 기회가 되면 물어봐야지 하고요. 그 메모가 문제였어요. 어느 날 시어머니가 갑자기 오셨을 때 저는 잠깐 서준이 목욕을 시키러 들어갔어요. 거실 테이블에 메모지를 올려두고요. 여사님이 그걸 보셨을 수도 있어요. 아니면 제 핸드폰 메모장을 보셨을 수도 있습니다. 아이 기저귀 가방 옆에 핸드폰을 두고 들어갔었거든요. 지금 생각하면 그때부터 여사님의 태도가 미묘하게 달라졌어요. 더 날이 서 있으셨고 저를 보는 눈빛이 달랐습니다. 그게 그냥 제 느낌인 줄만 알았어요. 은미의 말을 들으며 그 퍼즐이 맞춰지기 시작했습니다. 매달 빠져나가는 돈, 생활비 지원이라는 항목. 그 돈이 어디로 가고 있는 걸까요? 그리고 여사님이 전화로 말한 빨리 처리해야 한다는 말은 무슨 의미였을까요? 저는 복도 벽에 등을 붙이고 서서 천장을 봤습니다. 눈물이 나올 것 같았지만 참았어요. 여기서 무너지면 안 된다고 생각했습니다. 지금 안에는 제 아이가 있고 부모님이 있고 많은 분들이 계셨어요. 그때 준혁 씨가 복도로 나왔습니다. 얼굴이 새하했어요. 그 사람이 그렇게 어쩔 줄 모르는 표정을 짓는 걸 처음 봤어요. 수연아, 미안해. 정말 미안해. 내가 어머니한테. 준혁 씨, 저는 그 사람을 불렀습니다. 조용히 하지만 분명하게요. 우리 나중에 얘기해요. 지금은 서준이 있어야 해. 준혁 씨가 제 눈을 봤습니다. 무언가를 읽으려는 것 같았어요. 저는 다시 홀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웃었어요. 최대한 자연스럽게요. 하객들한테 인사를 하고 서준이를 안고 케이크 촛불을 같이 껐습니다. 서준이가 케이크에 손을 박아 넣으며 웃었어요. 사람들이 웃었습니다. 저도 웃었어요. 눈물이 볼까지 내려오는데도 웃었습니다. 그 사진을 나중에 보니 웃는 얼굴 위로 눈물 자국이 선명하게 찍혀 있었어요. 그게 그날의 기억입니다. 돌잔치가 끝나고 하객들이 하나둘 돌아갔습니다.
시어머니는 아버님과 먼저 가셨어요. 아버님은 저한테 뭐라 말씀하려 하셨지만 여사님이 팔을 잡아당기셨습니다. 그렇게 가셨어요. 제 부모님은 남으셨습니다. 엄마가 저를 꼭 안아주셨어요. 수연아, 많이 놀랐지? 괜찮아? 저는 엄마 품에서 처음으로 울었습니다. 작게, 소리 없이요. 괜찮아요, 엄마. 서준이 잘 컸죠? 엄마가 더 세게 안아주셨어요. 아무 말도 하지 않으셨습니다. 그 침묵이 더 따뜻했어요. 부모님이 가시고 은미가 마지막으로 저를 안아줬습니다. 수연아, 나 연락할게. 뭔 일 있으면 바로 전화해. 응, 고마워. 은미가 돌아가고 홀이 텅 빈 상태에서 저와 준혁 씨만 남았어요. 서준이는 잔치 내내 흥분했다가 녹초가 돼서 유모차 안에서 잠들어 있었습니다. 저는 잠든 서준이를 한동안 바라봤습니다. 그 작은 손, 오물거리는 입술, 고요한 얼굴을요. 수연아, 준혁 씨가 불렀어요. 저는 돌아봤습니다. 어머니가 왜 그러셨는지. 나도 몰랐어. 정말이야. 저는 잠시 생각하다가 말했습니다. 준혁 씨, 나 한 가지 물어볼게요. 응? 우리 공용 통장에서 매달 빠져나가는 돈 어디 가는 거예요? 준혁 씨의 얼굴이 굳었습니다. 눈이 흔들렸어요. 저는 그 표정을 보고 알아챘습니다. 이 사람도 알고 있었구나. 아니면 모르고 있었거나 아니면 알면서 모른 척하고 있었거나. 오래 침묵이 흘렀어요. 돌잔치 홀에 남겨진 풍선 하나가 천천히 천장에서 내려오고 있었습니다. 형형색색이었는데 바람이 빠지고 있었어요. 준혁 씨가 입을 열었습니다. 수연아, 그게. 그때 제 핸드폰이 울렸어요. 화면에 뜬 이름. 박정숙. 심장이 조여들었습니다. 손이 떨렸어요. 받을까 말까? 잠깐 망설였습니다. 그러다 받았습니다. 여보세요. 여사님의 목소리가 들려왔어요. 예상과 달리 낮고 차분했습니다. 수연 씨, 오늘 일은 내가 좀 심했어. 심었다. 그 말이 귓가에 맴돌았어요. 사과는 아니었습니다. 심었다는 건 자기가 한 행동을 인정하면서도 거두지 않겠다는 뜻이거든요. 어머니, 저는 조용히 말했습니다. 저 한 가지만 여쭤볼게요. 솔직하게 말씀해 주세요. 잠깐의 침묵이 흘렀습니다. 오늘 그 행동이 진짜로 제가 돈을 못 번다는 이유 때문이었나요? 전화기 너머에서 여사님이 숨을 들이쉬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그리고 한참 뒤 여사님이 말씀하셨어요. 그게 다가 아니야. 그 말을 듣는 순간 이상하게도 마음이 조용해졌습니다. 무너지거나 터지거나 하는 게 아니라요. 그냥 조용해졌어요. 예상했던 거라서요. 아니면 이미 너무 많이 버텨서 감각이 무뎌진 걸 수도 있었어요. 그럼 나머지 이유를 말씀해 주시겠어요? 전화기 너머로 긴 침묵이 흘렀습니다. 그 침묵이 10번의 뺨보다 더 무거웠어요. 여사님이 천천히 입을 여셨습니다. 우리 준혁이 전 여자친구가 연락을 해왔어. 몇 달 전부터. 가슴이 철렁했습니다. 하지만 저는 말하지 않았어요. 계속 들었습니다. 그 애가 어렵다고 하더라. 그래서 내가 좀 도와줬어. 준혁이 모르게. 도와줬다는 말의 무게가 느껴졌습니다. 그게 매달 나가는 돈이었군요. 응. 저는 눈을 감았습니다. 서준이가 자는 유모차가 눈앞에 있었어요. 그 작고 고요한 얼굴이 보였습니다. 어머니, 그걸 왜 저한테 말씀 안 하셨어요? 왜 준혁 씨 몰래 하셨어요? 준혁이가 알면 화낼 거라서. 저는요? 저는 같이 쓰는 돈인데 왜 저도 모르게요? 여사님은 대답하지 않으셨습니다. 그 침묵이 답이었어요.
며느리는 그냥 집에서 살림이나 하면 되니까. 통장은 어차피 아들 돈이니까. 그 생각이 처음부터 있으셨던 거예요. 그래서 제가 통장 내역을 확인하고 뭔가 눈치챈 것 같다는 게 두려우셨던 거고요. 뺨은 경고였습니다. 내 자리를 알아라. 쓸데없이 파고들지 마라. 그 말을 대중 앞에서 공개적으로 각인시키려 한 거였어요. 저는 전화기를 내리고 준혁 씨를 봤습니다. 준혁 씨는 제 얼굴에서 무언가를 읽었는지 조용히 다가왔어요. 무슨 말 하셨어? 저는 천천히 말했습니다. 준혁 씨, 나 오늘 밤 혼자 생각 좀 해야 할 것 같아요. 수연아, 서준이 데리고 엄마네 갈게요. 며칠만요. 준혁 씨가 뭔가 말하려 했습니다. 하지만 저는 이미 서준이 유모차를 밀기 시작했어요. 텅 빈 돌잔치 홀을 가로질러 출구 쪽으로요. 등 뒤에서 풍선 하나가 바닥에 떨어지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엄마네 집은 상암동 작은 빌라였어요. 늦은 밤 도착했는데 엄마는 이미 알고 계셨는지 문을 바로 열어주셨습니다. 아무 말도 하지 않으시고 서준이를 받아 안으셨어요. 저는 엄마 뒤를 따라 들어가 소파에 앉았습니다. 다리가 풀렸어요. 아침부터 종일 긴장하고 웃고 울고 또 버텼더니 몸이 한꺼번에 무너지는 것 같았습니다. 엄마가 따뜻한 보리차를 가져오셨어요. 마셔. 속 풀려. 저는 두 손으로 잔을 감쌌습니다. 뜨거웠어요. 엄마, 나 어떻게 해야 하는 거야? 엄마가 옆에 앉으셨습니다. 대답 대신 제 머리를 쓰다듬어 주셨어요. 오래전 어릴 때처럼요. 저는 그제야 실컷 울었습니다. 3년 동안 쌓인 것들이 다 나왔어요. 처음 만났을 때 그 날카로운 눈빛, 임신 중에 들은 말들, 산후 우울증을 혼자 사귀던 밤들, 뭘 해도 틀린 며느리였던 날들, 그리고 오늘 그따 소리까지. 엄마는 아무 말 없이 제 등을 두드려 주셨어요. 울다 지쳐서 잠든 서준이 옆에 누웠습니다. 그 아이의 숨소리를 들으면서 생각했어요. 이 아이한테는 뭔 일이 있어도 웃어야 해. 이 아이 앞에서만큼은 세상이 따뜻한 곳이어야 해. 새벽에 준혁 씨한테서 문자가 왔습니다. 수연아, 오늘 일 다 얘기할게. 나한테 기회 줘. 저는 오래 그 문자를 받습니다. 화가 나는 건지 슬픈 건지 불쌍한 건지 모르겠었어요. 다 섞여 있었습니다. 아침이 됐습니다. 서준이가 눈을 뜨고 저를 봤어요. 그리고 방긋 웃었습니다. 그 웃음에 제 가슴 어딘가가 조금 덜 쓸렸어요. 저는 아이를 안아 올렸습니다. 뺨을 비볐어요. 서준아, 엄마가 있어. 엄마가 항상 있어. 아이가 제 얼굴을 손바닥으로 탁 쳤습니다. 뺨이 또 얼얼했어요. 하지만 이번엔 웃음이 나왔습니다. 이틀이 지났어요. 준혁 씨가 엄마네로 찾아왔습니다. 꽃을 들고 왔어요. 국화꽃이었습니다. 제가 좋아하는 꽃이라는 걸 기억하고 있었어요. 엄마는 자리를 피해 주셨습니다. 우리는 거실에 마주 앉았어요. 준혁 씨가 먼저 입을 열었습니다. 어머니가 전부 말씀하셨어. 나도 몰랐어, 수연아. 정말로.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준혁 씨가 몰랐다는 거 나도 알아요. 그 돈은 내가 어머니한테 돌려받을게. 그리고 다시는 그런 일 없게 할게. 그게 문제가 아니에요. 저는 말했어요. 조용히 하지만 분명하게요. 준혁 씨 눈이 붉어졌어요. 나는 수연이가 그렇게 힘든 줄 몰랐어. 알려고 하지 않으셨어요. 화가 나서 나는 눈물이 아니었어요. 그냥 오래 담아뒀던 진심이 나오는 것 같았어요. 앞으로 수연이한테 그러지 말라고.
뭔 일 있어도 손은 안 된다고. 그리고 한동안 오지 말라고. 화내셨지. 그래도 말했어. 내가 잘못 살았어, 수연아. 어머니 눈치 보느라 당신을 너무 혼자 뒀어. 그 말이 오래 귀에 남았습니다. 저는 그 자리에서 답을 드리지 않았어요. 당장 다 괜찮아진다고 할 수가 없었거든요. 그 말은 거짓말이었을 테니까요. 상처는 당장 아물지 않습니다. 3년이 쌓인 게 한 번의 대화로 없어지지는 않아요. 하지만 저는 한 가지는 알 수 있었습니다. 이 사람이 이제는 보고 있다는 걸요. 그전에는 외면하고 있었던 걸 이제는 보려 한다는 걸요. 그게 시작이라는 걸 저는 알았습니다. 저는 사흘 뒤에 집으로 돌아왔어요. 준혁 씨가 현관에서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서준이를 건네받은 준혁 씨가 그 아이를 꼭 안았어요. 서준이가 까르르 웃었습니다. 저는 신발을 벗고 집 안으로 들어섰어요. 거실이 깨끗하게 치워져 있었습니다. 테이블 위에 국화꽃이 꽃병에 꽂혀 있었어요. 저는 그 꽃을 보며 오래 서 있었습니다. 끝나지 않은 일들이 아직 많아요. 시어머니와의 관계도, 그 돈 문제도, 앞으로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할지도 다 정해진 게 없었습니다. 하지만 그날 저는 한 가지를 결심했어요. 더 이상 혼자 참지 않겠다고요. 웃어 넘기지 않겠다고요. 이수연으로서, 이 집의 아내로서, 서준이 엄마로서 제 자리를 지키겠다고요. 뺨을 맞은 그 돌잔치 날이 역설적으로 제가 다시 서기 시작한 날이었습니다. 그날 날아온 손이 저를 무너뜨리려 했겠지만 결과는 반대였어요. 저는 그날부터 비로소 제대로 서기 시작했습니다. 창밖으로 저녁 햇살이 들어왔어요. 서준이가 마루에서 장난감을 두드리며 놀고 있었습니다. 까르르, 까르르 웃는 소리가 집안을 가득 채웠어요. 저는 그 소리를 들으면서 생각했습니다. 우리 이야기는 아직 끝나지 않았구나. 그리고 이번엔 내가 원하는 방향으로 써내려가야겠구나. 그때 준혁 씨 핸드폰이 울렸습니다. 준혁 씨가 화면을 보더니 표정이 굳었어요. 저를 봤습니다. 무언가 말하려다 망설이는 얼굴이었어요. 누구예요? 저는 물었습니다. 준혁 씨가 천천히 핸드폰을 내려놓았어요. 수연아, 나 너한테 할 말이 있어. 오늘 다 얘기할게. 그 목소리가 떨리고 있었습니다. 저는 서준이를 안아들었습니다. 그 아이의 온기가 손바닥에 전해졌어요. 아직 끝나지 않았습니다. 준혁 씨의 손이 떨리고 있었습니다. 저는 그것을 보았어요. 아이를 안은 채 소파에 앉아 그 사람의 손을 바라봤습니다. 7년을 알아온 사람이에요. 손이 떨린다는 건 그 사람한테 있어서 정말 드문 일이었습니다. 회사에서 중요한 발표를 앞둔 날도, 결혼식 날도, 서준이가 태어나던 날도 그 사람은 떨지 않았어요. 그런데 지금은 핸드폰 하나 내려놓은 손이 눈에 띄게 흔들리고 있었습니다. 무서웠어요. 무섭다는 게 그 사람이 싫어서가 아니에요. 알고 싶지 않은 진실이 있다는 예감 때문이었습니다. 직감이라는 게 있잖아요. 아니었으면 좋겠다 싶은 것들이 사실일 때 몸이 먼저 알아채는 그 감각이요. 저는 서준이를 바닥에 내려놓았습니다. 아이가 장난감 쪽으로 기어갔어요. 그 작은 뒷모습을 보며 저는 심호흡을 했습니다. 말해요. 제 목소리가 생각보다 차분했습니다. 준혁 씨가 소파 맞은편에 앉았어요. 두 손을 무릎 위에 올려놓고 한동안 바닥을 봤습니다. 그러다 고개를 들었어요. 수연아, 나 먼저 한 가지 물어볼게. 응? 나 믿어? 그 질문이 이상하게 가슴을 찔렀습니다. 믿냐는 질문을 먼저 하는 사람은 믿음이 흔들릴 만한 말을 하려는 사람이거든요. 말을 들어봐야 알겠어요. 저는 솔직하게 말했어요.
준혁 씨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입을 열었어요. 그 전화 김서아한테서 온 거야. 김서아. 저는 그 이름을 압니다. 준혁 씨 전 여자친구요. 어머니가 전화로 말씀하신 어렵다고 연락해왔다는 그 사람이에요. 저는 짧게 대답했습니다. 표정이 굳어졌지만 참았어요. 수연아, 오해하지 말고 들어. 들을게요. 말해요. 준혁 씨가 숨을 한번 골랐습니다. 서아가 몇 달 전에 연락을 해왔어. 나한테 직접. 어머니한테도 연락했다는 거. 그건 나중에 알았어. 서아가 아팠거든. 많이. 저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갑상선암이래. 3기. 수술을 해야 하는데 형편이 어렵다고. 나한테 도움을 요청하면 안 된다는 거 알면서도 다른 사람이 없어서 연락했다고 했어. 준혁 씨 목소리가 낮아졌어요. 나는 거절했어, 수연아. 직접 돈을 주는 건 못하겠다고. 대신 어머니한테 말씀드렸어. 어머니가 알아서 도와주실 수 있으면 도와달라고. 저는 눈을 감았습니다. 그러니까 준혁 씨는 알고 있었던 거예요. 어머니가 그 돈을 보내고 있다는 것도요. 모른 척한 게 아니라 어머니한테 부탁을 한 거였습니다. 제 몰래요. 공용 통장에서 나가는 돈이라는 건 몰랐어, 수연아. 나는 어머니 개인 돈으로 하시는 줄 알았거든. 그게 우리 돈이라는 건 솔직히 확인을 못했어. 저는 눈을 뜨고 준혁 씨를 봤습니다. 왜 나한테 말하지 않았어요? 말하기가 무서웠어. 뭐가 무서웠어요? 준혁 씨가 잠시 망설이다 말했습니다. 수연이가 상처받을까봐. 전 여자친구 이야기를 꺼내는 것 자체가 당신 마음을 불편하게 할 것 같아서. 그리고 솔직히 나도 정리가 안 됐어. 서아가 아프다는 말을 들었을 때 어떻게 해야 하는지 몰랐어. 모른 척 할 수도 없고 그렇다고 당신한테 얘기하기도 어렵고. 저는 그 말을 한참 듣고 있었습니다. 이상하게도 화가 폭발하지는 않았어요. 화가 없다는 게 아니에요. 화는 분명히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 화보다 더 크게 느껴지는 게 있었어요. 외로움이었습니다. 이 사람이 혼자 짊어지고 있었던 거잖아요. 저도 3년을 혼자 버텼고 이 사람도 이 일을 혼자 들고 있었던 거예요. 우리 둘이 같은 집에서 살면서 서로의 무게를 모르고 있었던 거예요. 지금 그 사람은 어때요? 저는 물었습니다. 준혁 씨가 놀란 것 같았어요. 응? 김서아 씨요. 수술은 했어요? 했대. 얼마 전에. 전화한 건 수술 잘 됐다는 연락이었어.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다행이네요. 준혁 씨가 저를 봤어요. 어떤 표정인지 모르겠는 얼굴이었습니다. 고마운 것인지, 미안한 것인지, 아니면 이 상황이 어색한 건지. 저는 말했어요. 준혁 씨, 나 화 안 난다는 게 아니에요. 화나요. 우리 공용 돈을 제 모르게 쓴 것도, 나한테 말하지 않은 것도, 어머니한테 알아서 하라고 미룬 것도 다 잘못한 거예요. 알아. 근데 그것보다 더 속상한 건 우리가 그동안 너무 따로 살았다는 거예요. 같은 집에서 같은 침대에서 자면서 서로 힘든 걸 혼자 들고 있었다는 게요. 준혁 씨가 눈을 감았습니다. 수연아. 응. 나 진짜 못난 남편이지? 저는 잠시 생각했어요. 못난 남편이에요. 맞아요. 준혁 씨가 쓴웃음을 지었습니다. 근데 저는 이어서 말했어요. 지금이라도 말해줬잖아요. 그게 없었으면 난 진짜 몰랐을 거야. 우리는 한참을 침묵 속에 앉아 있었습니다. 서준이가 장난감 블록을 손으로 두드리는 소리가 들렸어요. 타다닥, 타다닥. 그 소리가 이상하게 공기를 부드럽게 만들었습니다. 앞으로는 말해요. 뭔 일이든. 나한테. 저는 말했습니다.
응, 나도 말할게요. 힘들면 힘들다고. 서운하면 서운하다고. 더 이상 혼자 사귀지 않을게요. 준혁 씨가 고개를 끄덕였어요. 눈이 빨개져 있었습니다. 수연아, 미안해. 그 말을 저는 오래 들었어요. 공기 속에서 그 말이 천천히 가라앉는 것 같았습니다. 알아요. 저는 그렇게 말했습니다. 괜찮다고는 하지 않았어요. 아직 괜찮지 않으니까요. 하지만 알아요 라고는 할 수 있었습니다. 그로부터 한 달이 지났습니다. 시어머니는 그 한 달 동안 집에 오지 않으셨어요. 준혁 씨가 당분간 오시지 말아달라고 말씀드렸다고 했습니다. 여사님이 화를 내셨는지 섭섭해 하셨는지는 모르겠어요. 하지만 오시지 않았어요. 저는 그 한 달을 조금 다르게 보냈습니다. 일을 다시 시작하기로 했어요. 카페 매니저 일은 잠깐 접고 좋아하던 제과 공부를 다시 해보기로 했습니다. 서준이가 어린이집에 가는 시간에 맞춰 동네 제과 클래스에 등록했어요. 처음에는 버터와 밀가루 냄새에 머리가 빙빙 돌았지만 손을 움직이는 게 좋았습니다. 무언가를 만들어낸다는 게 좋았어요. 은미가 클래스 첫날 응원 문자를 보냈어요. 수연아 화이팅. 내가 만든 빵 꼭 사 먹을게. 비싸게 팔아. 저는 혼자 웃었습니다. 준혁 씨는 퇴근하고 나면 더 빨리 집에 왔어요. 예전엔 회사 동료들과 술 한잔하고 늦게 들어오는 날이 많았는데 요즘은 서준이 재울 시간에 맞춰왔습니다. 애한테 책 읽어주는 것도 시작했어요. 서준이가 그 낮은 목소리를 좋아했는지 아빠가 읽어주면 더 잘 잤어요. 저는 그 모습을 부엌에서 보다가 조용히 웃곤 했습니다. 달라지고 있었어요. 천천히 조금씩이요. 그 무렵 생각지도 못한 곳에서 연락이 왔습니다. 시아버님이었어요. 준혁 씨 아버지 최정호 씨. 그분은 조용한 분이에요. 여사님이 말씀하실 때 항상 뒤에 서 계시는 분이었습니다. 돌잔치 날도 제게 뭔가 말씀하려다 여사님한테 이끌려 나가셨잖아요. 아버님이 혼자 전화를 주셨습니다. 수연 씨 나야. 아버지. 저는 순간 긴장했어요. 아버님 네. 안녕하세요. 바빠? 아니요, 괜찮습니다. 아버님이 잠깐 말씀이 없으셨어요. 그러다 천천히 말씀하셨습니다. 그날 일 미안해요. 내가 옆에서 아무것도 못했어. 저는 어떻게 대답해야 할지 몰랐습니다. 아버님이 잘못하신 게 아닌데요. 그래도 아내가 그러는 걸 보면서 막지 못했으니까. 그게 나도 부끄럽소. 아버님 목소리가 낮아졌습니다. 그 양반이 원래 그런 사람이 아니에요. 겁이 많은 사람이야. 아들 잃을까봐 겁이 많아서 그렇게 됐어. 그게 변명은 안 되지만 저는 그 말을 가만히 들었습니다. 수연 씨가 많이 힘들었겠지. 알면서도 내가 아무것도 못 해줬어. 서준이 잘 키우고 있어서 고마워요. 그 말 꼭 하고 싶었어. 전화를 끊고 나서 저는 한동안 핸드폰을 손에 들고 있었습니다. 시어머니가 겁이 많은 사람이라는 말이 마음에 걸렸어요. 그분이 겁이 많다는 생각은 한 번도 해본 적이 없었거든요. 항상 강하고 날카롭고 뭐든 꿰뚫어 보는 분이라고만 생각했어요. 그게 두렵기도 했고요. 겁이 많아서 아들을 잃을까봐. 그래서 며느리를 밀어냈다. 그 말이 맞는 건지 틀린 건지 저는 아직 판단할 수 없었어요. 맞다고 해서 괜찮아지는 건 아니니까요. 하지만 그분을 조금 다른 각도에서 볼 수 있게 됐습니다. 그것만으로도 뭔가가 달라진 것 같았어요. 2달이 지났을 때 시어머니가 먼저 연락을 주셨습니다. 문자였어요. 서준이 보고 싶다. 한번 봐도 되겠냐? 저는 그 문자를 보고 오래 생각했습니다. 준혁 씨한테 보여줬어요. 준혁 씨가 말했어요.
수연이 결정해. 나는 당신 따를게. 저는 하루를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답장을 보냈어요. 네, 어머니. 이번 주 토요일 오후에 오세요. 그날 밤 잠이 잘 오지 않았어요. 다시 그 날카로운 눈빛을 마주해야 한다는 게 두려웠습니다. 또 무슨 말을 들을지, 또 어떤 상처를 받을지. 토요일 오후 초인종이 울렸어요. 문을 열었을 때 여사님이 서 계셨습니다. 손에 뭔가를 들고 있었어요. 서준이가 좋아하는 과일 세트였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작은 흰 봉투요. 들어와요. 저는 문을 열고 비켜섰습니다. 여사님이 들어오셨어요. 거실을 한번 둘러보셨는데 이번엔 흠을 잡으시는 눈빛이 아니었습니다. 그냥 보셨어요. 서준이가 여사님을 보고 기어 다가갔습니다. 여사님이 그 자리에서 쪼그려 앉으셨어요. 서준이를 두 손으로 받아 안으셨습니다. 서준아, 할머니 왔어. 서준이가 할머니 볼을 손바닥으로 탁 쳤어요. 여사님이 아야 하시면서도 웃으셨습니다. 저는 부엌으로 가서 차를 준비했어요. 잠시 후 거실에 나왔을 때 여사님이 서준이를 무릎에 앉히고 앉아 계셨습니다. 준혁 씨는 옆에 있었어요. 앉아요, 수연 씨. 여사님이 말씀하셨습니다. 저는 맞은편에 앉았습니다. 잠깐의 침묵이 흘렀어요. 서준이만 혼자 아무것도 모르고 할머니 옷자락을 잡아당기며 놀고 있었습니다. 여사님이 그 흰 봉투를 테이블 위에 내려놓으셨어요. 이게 그동안 나간 돈이야. 수연 씨 통장에 넣어요. 저는 봉투를 받습니다. 손이 가지 않았어요. 어머니, 그 돈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알아. 그래도 잘못한 건 잘못한 거야. 여사님이 짧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한참 말씀이 없으셨어요. 손으로 서준이 머리를 쓰다듬으시면서요. 그러다 천천히 입을 여셨어요. 수연 씨, 내가 사과를 잘 못해요. 평생 그렇게 살았어. 잘못했다고 말하는 게 지는 것 같아서. 저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날 그렇게 한 건 잘못한 거야. 어디서도 그런 이유가 되지 않아. 아무 이유도 안 돼. 여사님이 저를 보셨습니다. 눈빛이 달랐어요. 제가 지금껏 본 적 없는 눈빛이었습니다. 날카롭지도 차갑지도 않았어요. 그냥 늙은 사람의 눈빛이었습니다. 후회를 담은 눈빛이요. 미안해요. 세 글자였어요. 저는 그 말을 듣고 아무 말도 못했습니다. 눈물이 날 것 같아서 고개를 살짝 내렸어요. 솔직히 말할게요. 그 세 글자가 모든 것을 없애주지는 않았어요. 3년이 쌓인 게 세 글자로 지워지지는 않습니다. 여전히 그날 연회장이 떠오르면 뺨이 뜨거워지는 것 같았어요. 여사님을 마주하는 게 편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그 세 글자가 아예 아무것도 아닌 건 아니었어요. 시작이었습니다. 이 관계에서 처음으로 여사님이 먼저 내민 손이었어요. 그 손이 아직은 어색하고, 아직은 불편하고, 선뜻 잡기가 망설여지지만 내밀어진 손이기는 했습니다. 저는 고개를 들었습니다. 알겠습니다, 어머니. 받아들인다는 말도 괜찮다는 말도 하지 않았어요. 알겠다고 했습니다. 그게 제가 그 순간 할 수 있는 가장 솔직한 말이었거든요. 여사님이 고개를 끄덕이셨어요. 그리고 다시 서준이를 보셨습니다. 이 녀석, 눈이 수연 씨 닮았네. 그 말이 뜻밖이었어요. 저도 모르게 서준이를 봤습니다. 정말로 눈이 저를 닮았어요. 그걸 이분이 말씀하신 거잖아요. 그래요? 저는 멍하니 물었습니다. 응. 눈이 크고 눈매가 시원해. 준혁이는 내 눈인데 서준이는 수연 씨 눈이야. 작은 말이었어요. 아무것도 아닌 말처럼 들릴 수도 있는 말이요. 하지만 저는 그 말에서 무언가를 느꼈습니다. 이 아이가 며느리의 무언가를 닮았다고 말씀하시는 게
그분한테는 쉬운 말이 아니었을 거예요. 오후 햇살이 거실로 들어왔습니다. 서준이가 창가 쪽으로 기어가며 햇빛에 손을 뻗었어요. 그 작은 손이 빛 속에서 반짝였습니다. 저는 그 장면을 눈에 담았어요. 완벽하지 않은 오후였습니다. 해결되지 않은 것들이 아직 많았어요. 여사님과 제 관계가 단번에 좋아지지는 않을 거예요. 앞으로도 부딪히는 날이 있을 거고, 서운한 날이 있을 거고, 또 울고 싶은 날이 있을 겁니다. 하지만 그날 오후만큼은 그냥 이 정도도 괜찮다고 느꼈어요. 그해 겨울이 됐을 때 저는 첫 번째 빵을 구웠습니다. 제과 클래스에서 배운 밀크브레드였어요. 처음이라 모양이 조금 삐뚤었지만 속이 촉촉하고 따뜻했습니다. 준혁 씨한테 줬어요. 어때요? 맛있어. 진짜? 진짜 제일 맛있는 빵이야. 세상에 제일 맛있는 건 아니었을 거예요. 하지만 그 말이 좋았습니다. 서준이한테도 조금 줬어요. 아이가 두 손으로 받아들고 오물오물 먹었습니다. 그러고는 더 달라는 듯 손을 뻗었어요. 저는 웃었습니다. 은미한테 사진을 찍어서 보냈어요. 야, 이수연 이거 진짜야? 내가 구웠어? 응. 대박. 나한테도 만들어줘 제발. 클래스 더 들으면. 알겠어. 기다릴게 파이팅. 저는 핸드폰을 내려놓고 아직 오븐에서 식히고 있는 빵들을 봤습니다. 삐뚤삐뚤하고 크기도 제각각인 빵들이었어요. 하지만 예뻤어요. 제가 만든 거니까요. 이게 뭐라고 눈물이 날 것 같았습니다. 아이를 낳고 나서 오랫동안 저는 제가 없었어요. 아내로, 며느리로, 엄마로만 있었어요. 이수연이 어디 갔는지 몰랐습니다. 그 사람이 뭘 좋아했는지, 뭘 먹고 싶었는지, 뭘 하고 싶었는지. 지금 이 빵 한 덩이가 그 이수연을 조금 되찾은 것 같았어요. 작은 일이에요. 밀크브레드 한 판이요. 하지만 어떤 날은 그런 작은 일이 사람을 살립니다. 봄이 됐습니다. 서준이가 돌이 지나고 반년이 됐어요. 이제 걷기 시작했습니다. 비틀비틀, 아슬아슬 넘어졌다가 다시 일어나고 또 넘어지고 또 일어나고요. 그 아이가 처음으로 혼자 10걸음을 걸었을 때 저도 준혁 씨도 손바닥이 빨개지도록 박수를 쳤습니다. 서준이가 박수 소리에 놀라 주저앉았다가 우리를 보고 까르르 웃었어요. 그 웃음이었습니다. 3년이 넘도록 힘들었고 눈물도 많이 흘렸고 혼자인 것 같은 날도 많았어요. 돌잔치 날 뺨을 맞은 그 순간은 아마 오래 기억에 남겠지요. 지워지지 않을 거예요. 하지만 지금 이 순간 이 아이가 웃고 있습니다. 그걸로 충분하다고 말하면 거짓말이겠지요. 아직 부족한 게 많고 아직 아픈 게 있어요. 그래도 살아갈 수 있다는 건 알겠어요. 저는 서준이를 일으켜 세웠습니다. 아이가 다시 두 발로 섰어요. 비틀거리다가 한 걸음, 두 걸음, 세 걸음을 내딛었습니다. 준혁 씨가 맞은편에 쪼그려 앉아 두 팔을 벌렸어요. 서준아, 아빠한테 와. 아이가 아빠를 보고 방긋 웃더니 또 한 발을 내딛었습니다. 저는 그 뒤에서 웃었어요. 이수연 32. 아직 갈 길이 많이 남았습니다. 아직 싸워야 할 것들이 있고, 아직 배워야 할 것들이 있고, 아직 상처받을 날이 있을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그날 돌잔치에서 날아온 손이 저를 무너뜨리지 못했듯이 앞으로 오는 것들도 저를 쓰러뜨리지 못할 거예요. 왜냐하면 저는 이제 혼자가 아니니까요. 서준이가 아빠 품에 안겼습니다. 까르르 웃는 소리가 봄 햇살 속에 퍼졌어요. 저는 그 소리를 들으며 조용히 생각했습니다. 내일도 이 소리를 들을 수 있겠구나. 그걸로 충분합니다.